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35살, 오늘부터 성심병원 내과병동에서 간병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병원 현관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의 기침 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 그리고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카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번져 눈부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자리구나. 아침 8시 30분 병원장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병원장님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는 반드시 호수번호로 부르십시오. 효율과 비용 절감에 더 적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환자를 번호로만 부른다면 이름에 담긴 사연과 삶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수간호사님이 저를 맞으며 첫 환자를 소개했습니다. 702호 병실 김철수님을 맡아주세요. 55세. 건설 노동자셨는데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깊게 패인 굳은 살이 있었고 눈빛에는 피곤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간병을 도와드릴 이수진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말투는 짧았지만 마음속 불안이 전해졌습니다. 대화를 이어가자 그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일은 못하고 수입은 없고 퇴원하면 혼자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현장은 늘 불규칙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병실에는 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외로움, 두려움이 함께 들어와 있다. 점심 무렵 다른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702호에서는 가족이 멀리 있어 외로워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703호에서는 의료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외국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실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오후에 다시 701호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병동에 와보니 나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치료만 받으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환자를 병만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보겠다. 퇴근 무렵 그는 담요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시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도 뵙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첫날의 긴장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대신 묵직한 책임감이 제 안에 자리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간병 연결이 아니다. 환자 곁에서 삶을 함께 버티는 일이다. 내일 나는 다시 701호 문손잡이를 잡을 것이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조금 더 서둘러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철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졌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새벽 청소를 마친 바닥은 물기가 가시지 않아 반짝였고 공기에는 소독약 향이 여전히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702호 병실 문을 열자 82살 박순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베트남에서 온 간병인 리엔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또렷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리에나 물 좀 주겠니? 리에는 번역기를 켜더니 서툰 한국말로 답했습니다.
네, 물 드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리엔도 안도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전해지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지내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 자주 오지 못한다며 허전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리에는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고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늘 긴장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투러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 말에 리엔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703호 병실에는 몽골 출신의 바트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의료진의 설명은 너무 어려워 답답해했습니다. 의사 말은 너무 복잡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몽골의 초원 푸른 하늘이 그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병마와 싸우는 일 얼마나 고될까? 점심 무렵 식당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철수님과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바트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철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살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바트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사고였어요. 철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왔습니다.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결국 다 힘들군요. 짧은 대화가 오가며 세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아픔은 같은 언어로 이어지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오후에 다시 702호를 찾았을 때 할머니와 리에는 작은 수첩을 펴놓고 단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주사기 체온계 약. 할머니가 발음을 알려주면 리에는 따라하고 틀리면 웃으며 다시 연습했습니다. 이번엔 리엔이 베트남어를 가르쳤습니다. 체온계는 도체온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소녀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병실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창가에선 철수님과 바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동료가 서로 살피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철수님이 말했습니다. 바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축도 그렇습니다. 말은 못해도 몸짓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짧지만 깊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둘째 날이 저물 무렵 저는 병동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살아온 사람들이 미소와 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연결이 언젠가 큰 힘이 될 거라 확신하며 병동을 나섰습니다. 셋째 날 오전 10시 병동 복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701호 병실 문을 열자 김철수님이 약병을 탁자 위에 3개 밀쳐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실습의사가 곁에서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못 먹겠습니다. 값도 비싸고 부작용도 두렵습니다. 차라리 퇴원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복도로 데리고 나와 벤치에 앉혔습니다. 철수님,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수입은 끊겼고 퇴원하면 혼자 약을 챙길 자신도 없습니다. 현장은 늘 불규칙합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걸 왜 억지로 권합니까? 저는 그의 떨리는 손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생활의 무게가 만든 절망이었다. 같은 시각 703호 병실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몽골 출신 바트가 식판을 멀리 밀어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아픈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영양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 식단은 영양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치료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트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은 강요처럼 들립니다. 제 신념을 무시하면 치료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병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학만으로는 문화를 설득할 수 없구나. 점심 무렵 식당은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님은 식판을 앞에 둔 채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고 바트는 가져온 음식만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두터운 벽이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박순자 할머니가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모두 다르게 살아왔지만 결국 아픈 건 같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오늘 숨 쉴 틈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복도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묵직한 정적이 흐르고 서로의 발걸음은 멈칫거렸습니다. 결국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두 분 다 지쳐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철수님은 약값과 생활의 막막함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바트도 자신의 문화와 음식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짊어진 짐은 다르지만 결국 무겁다는 건 똑같습니다. 혼자 지면 쓰러지지만 셋이 나누면 조금은 가볍습니다. 오늘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라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부드러워졌고 바트의 굳은 표정에도 변화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따로 풀면 끝내 막히지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합치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셋째 날은 분명 벽에 부딪힌 하루였지만 동시에 그 벽 너머로 이어지는 희망의 길을 처음으로 발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병동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날까지 무겁고 긴장된 공기 속에서 지내던 병동에 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소리를 따라가 보니 702호 병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박순자 할머니와 리엔이 작은 수첩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또박또박 단어를 발음했고 리엔은 서툴지만 성실하게 따라하며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주사기 체온계 약 할머니가 단어를 내주자 리엔이 더듬으며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틀리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잘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돼. 하고 다정하게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어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나눴고 병실의 공기는 어제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리엔이 베트남어 단어를 알려주자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따라하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였지만 서로의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교류가 병동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씨앗이 되고 있구나. 점심 무렵 휴게실에서는 철수님과 바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동료가 서로 살펴야 합니다. 철수님의 말에 바트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양이나 소도 그렇습니다. 말은 못해도 몸짓을 보면 아픕니다. 결국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서로 다른 삶에서 얻은 경험이 겹치며 뜻밖의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삶의 길은 달라도 돌봄의 지혜는 놀랍도록 닮아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오후 3시 네 사람이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각자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님은 약값과 생활의 막막함을, 바트는 전통과 병원 식단 사이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리에는 한국 생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조용히 말했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노년의 쓸쓸함을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말투는 서툴렀지만 진심은 분명했고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자 마음이 풀린 듯 표정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해결책은 없지만 함께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얻는다. 저녁 무렵 복도의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길게 뻗어 네 사람의 얼굴을 비추자 그들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도 한층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곁에 있으니 하루가 덜 외롭네요. 철수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였다면 오늘도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서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내일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넷째 날 병동은 분명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과 대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환자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흐름은 분명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병동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병동을 돌며 환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날 작은 변화가 이어지며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세 흩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정기적이고 의도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간호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한자리에 앉아 치료뿐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요? 수간호사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젊은 내과 전공의 한준혁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분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많은 분이에요. 함께 해보세요. 준혁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의 생활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오후 3시 병동 휴게실에서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둥근 탁자를 둘러싼 자리에 철수님, 박순자 할머니, 바트, 리엔이 앉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이 모임 그냥 병동 이야기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이 길어지자 준혁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턴 시절 환자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의대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사람을 마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이 고백에 철수님은 의외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짧은 대화였지만 모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긴장이 거치자 각자의 목소리가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님은 건설 현장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서로 챙기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로 살펴야 합니다.
바트는 고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몽골에서 가축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은 말을 못하지만 몸짓으로 알 수 있지요. 결국 사람도 같습니다. 리에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생강차를 끓여 마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져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뼉을 치듯 반겼습니다. 어릴 적엔 배가 아프면 소금물을 마시곤 했지요. 의사도 멀고 약도 귀했는데 그 한 잔이 큰 힘이 됐습니다. 준혁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생강은 실제로 소화를 돕습니다. 소금물도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지혜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환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의사가 어려운 용어 대신 생활 속 언어로 풀어주니 이해가 쉬웠습니다. 준혁 선생님은 이어서 당뇨를 기계 고장에 비유했습니다. 약은 고장난 부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듯 몸도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수님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현장 기계와 똑같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느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두려움을 배움으로 바꾸는 시간이다. 5째 날 우리 병동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주고받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째 날 새벽 5시 반 깊은 잠을 깨운 건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긴급한 연락이었습니다. 김철수님이 밤사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는 아직 불이 희미했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박순자 할머니와 리엔이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바트도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준혁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나와 설명했습니다. 혈당이 위험할 만큼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에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약을 거부하시던 일이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인가?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철수님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곁을 지키자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만 끼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린 이제 가족이지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철수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 리엔이 어디론가 뛰어갔다가 잠시 후 작은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죽입니다. 한국에서 구한 재료로 끓였어요. 철수님은 한 숟가락을 삼키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도 좋지만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바트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몽골에서는 아픈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철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많다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였지만 마음은 분명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님의 건설 현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안전모 자국이 그대로 남은 이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철수님의 상태를 물었고 이내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장에서 당뇨나 혈압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준혁 선생님은 즉석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수압과 같습니다. 너무 높으면 파이프가 터지듯 혈관도 망가집니다. 한 동료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혈압약은 밸브 역할을 하는군요. 준혁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학이 일상의 언어로 풀리자 이해와 공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님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크게 변한 건 병실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환자, 간병인, 의료진, 그리고 동료들까지 하나로 엮인 듯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위기를 함께 견디며 가족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철수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함께여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속을 만드는 다리가 되었다. 7째 날 아침 병동에 들어서자 전날의 위기를 함께 넘긴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던 복도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환자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환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무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701호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반가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리엔이 김철수님의 혈당을 함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리엔은 숫자를 서툴게 읽었지만 집중한 표정이었고 할머니는 그 수치가 정상 범위인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철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요. 그 짧은 말 속에는 감사와 안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서는 바트가 작은 주전자에 전통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퍼지면서 은은한 향이 병실에 스며들었습니다. 리엔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차예요? 바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몽골에서 배운 차입니다. 혈당에도 좋고 몸을 덮여줍니다. 철수님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몽골 차까지 배우게 되겠네. 사람들은 함께 웃었고 병실은 활기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병동은 점점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오 무렵 휴게실에는 환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철수님은 지난 며칠을 회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곁에 있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방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정미경 씨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아이를 돌보면서 약을 챙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서로 안부를 묻고 확인하세요. 혼자라면 잡고 있게 되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트는 직접 혈압 재는 법을 시범 보였습니다. 작은 기계의 버튼을 누르고 수치가 뜨자 환자들이 눈을 크게 뜨며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에는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을 시범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 선생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돌보는 건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에 환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실제 치료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동은 활기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의료진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보탰습니다. 철수님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기서 배운 걸 퇴원 후에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자와 간병인, 의료진이 서로 돌보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다. 병동에서의 여정이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의 긴장과 두려움이 아직도 뚜렷이 기억나지만 지금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주하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환자들의 웃음소리, 서로를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들려오는 격려가 병동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마다 열려있는 병실에서는 환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대신 살아있는 공동체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701호의 김철수님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퇴원한 그는 매주 화요일이면 병동을 찾았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을 나누며 약을 챙기는 법, 생활을 관리하는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동료 환자들은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철수님은 진지하게 답하며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장 동료들과도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서로 혈당을 확인하고 약을 챙기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702호의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병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리엔과 함께 새로운 간병인들을 도왔습니다. 서툰 한국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외국인 간병인에게는 단어를 알려주고 병원 규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엔은 이제 한국어가 많이 늘어 다른 외국인 간병인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생활을 돕는 든든한 선배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새로 온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간병인들끼리도 서로 의지하며 하나의 작은 가족처럼 변해갔습니다. 703호의 바트 역시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병동을 찾아 몽골 환자들의 통역을 도왔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환자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대화를 이어주고 외로움에 지친 이들에게는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멀리 떠나온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병동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도 바트의 존재에 의지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휴게실은 환자와 간병인, 의료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동 모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병원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다른 층의 환자와 가족들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 선생님은 환자들의 말을 경청했고 간호사들은 생활 속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날은 병원장님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효율과 비용만 강조하던 예전과는 달리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병원 전체의 자랑입니다. 치료 성과도 높아지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창가에는 붉은 노을이 병동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 의료진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체는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병원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을 함께 지탱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길을 지켜나가겠다.